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인사색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고, 자, 새로운 어떤 개강을 하는 날이긴 한데, 사인사색해서 이제 우리 각자 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4명의 선생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어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유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1차적으로 제가 주제를 정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교육 정책에 관련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죠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자 지금 교육 과정의 변화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사회탐구에 관련해서도 수능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은 이제 문이과 구별 없이 공통사회로 본다라고 하고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모두 응시하게끔 하고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능은 공통사회 쪽으로 갈 거고, 예, 그렇게 계획이 좀 발표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유인물은 이 자료는 진로 일반 사회 영역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정치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과 사회, 예를 들어서 법과 정치 또는 정치와 법 해가지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 법 영역과 정치 영역을 통합한 교과서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2022로 가면서 이제 수능을 보지 않고 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학점 이수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 학점을 이수하는 어떤 교육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정치라고 하는 독립 과목으로 나왔고요. 교과서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이 정치 과목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또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근본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책을 이런 교과서를 한번 심도 깊게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예. 그래서 보호 책임 원칙에 따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가 출제가 됐을 때 물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론서들이랄까 강론서를 들어가 보면 어느 한 구석탱이는 뭔가 용어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가장 출처를 가질까라고 하는 제가 문제의식 속에서 곰곰이 한번 찾아봤더니 지도서 있죠.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경우에 구석탱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더라.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돌발적이고 그런 것들에 관련한 출처를 그런 어떤 교사용 지도서나 그런 참고 문헌까지도 좀 출제위원들이 좀 검토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가지 컨셉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목에 관련한 기본 내용 정리와 함께 돌발적이고 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이 나와 있는 모든 어떤 교과서와 지도서의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들까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그런 취지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굳이 지금 오늘 24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가로넣기랄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충실하고 인용할 때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모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하나하나씩 예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시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뭐냐면 이 시간에 오셔갖고 저하고 딱 2시간 집중해가지고. 아시겠죠? 집중해서 같이 밑줄 긋고 같이 가로넣기 하고 자 그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보고 하면서 같이 외쳐보고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습도 원하지 않고 복습도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고 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리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10분, 20분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과정을 좀 임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교과서는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과목의 교과서는 지금 현재는 3종이 나왔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비상교육, 자, 그 다음에 천재교육, 그 다음에 미래엔 해가지고 3개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이 3개 교과서고 그 3개 교과서에 따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아시겠죠? 까지 전부 다 제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된 목차는 비상교육 걸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너무 중복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교과서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은 좀 빼고 나머지 어떤 교과서들 출판사별로 해서 첨가하고 싶은 내용들 또는 그런 것들을 더 빠짐없이 수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별도로 뭐 다른 것들 다 구입하실 필요 없이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3개 교과서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원의 편제는 예전에 그 정치와 법 지금 생각해 보시면 6단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 과목은 4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4단원. 그래서 오늘은 1단원 다 정리한 거예요. 1단원. 그러면 4단원은 대단원 1은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일반론, 정치 일반. 그다음에 민주주의 파트예요. 민주주의. 1단원은 그다음에 2단원은 정치 과정. 정치 과정 해가지고 선거. 그다음에 뭐 정당. 그죠? 자, 이런 파트.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단원은 정부 형태. 그럼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런 거 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국가기관.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자, 그런 어떤 통치기구에 관련된 쪽이고 4단원인가요? 4단원이 어떻게 쓰죠? 이거예요? 노마자로? 반대? 반대? 예. 맨날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해가 노마자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4단원. 예. 그러면 여기는 국제관계. 그래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저 예전에 이제 교과서 검토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긴 한데 새롭게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그죠? 자료 만들고 이렇게 인용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보면서 막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새롭게 첨가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병행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교과서는 몇 단원으로 정리되어 있다? 4단원이에요, 4단원.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욕심은 1단원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민주주의 관련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예, 다 빨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예, 할 수 있겠죠, 우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좀 스피드 있게 가면서도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하시고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고 외우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예, 1단원 시민생활과 정치에서 소단원 1, 정치와 정치생활. 여기는 이제 정치의 의미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정치의 의미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줄까지가 정치라고 이렇게 어떤 의미에 관련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근데 안 읽어보셔도 우리는 정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데이비 이스턴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사회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다.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 밑에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별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는 정치 이꼴 뭐예요?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국가를 포함하는 일반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 밑에 동그라미 해서 제가 정치의 의미 천재교육으로 간 거로 보세요. 자, 무슨 설이 나와 있어요? 국가 현상설. 그다음에 자, 그거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뭐예요? 집단 현상설. 됐나요? 자, 보이세요? 그래서 정치의 의미에 관련해서는 국가 현상설하고 집단 현상설 또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아시겠죠? 근데 천재 교육만 이렇게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미래엔하고 비상교육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만 얘기해요. 아시겠죠? 천재 교육만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구별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만 소개됐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담긴 배경에는 뭐라고요?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을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정치학적 어떤 개념들, 이론들 있잖아요. 예, 그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국가현상설에 관련해서, 자, 국가현상설 천재교육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러나 국가현상설은, 자,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현상과 국가가 아닌 사회집단에서 나타난 정치현상을 설명이 어려우며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이게 바로 국가현상설의 뭐라고요? 단점 또는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가 갖는 한계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자 그러겠어요, 이거? 서술형으로 준비하자. 국가현상설의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라. 아시겠죠? 서술형으로 준비하시면 될 거고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단현상설의 두 번째 줄. 집단현상설의 두 번째 줄. 자, 무슨 주의 관점에 따라서 다원주의에 가로넣기. 그러니까 집단현상설의 배경 사상이 뭐라고요? 다원주의. 다원주의.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거기에 마지막 줄에 밑에도 두 번째 줄. 집단현상설에 관련된 설명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무시하며 인간의 사회활동이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뭐한다? 간과한다. 우리 어떤 표현으로 배웠어요? 국가의 특성을 지나치게 간과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에 관련한 개념 나와 있다. 거기에 한계점이 소개되어 있다. 서술형 준비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다원주의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하게 되면 권력이 뭐라고 했어요? 분산. 그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과서에. 권력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관점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권력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관점. 이게 뭐라고요? 분산된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분야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독립성 동그라미, 자율성 동그라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분야 또는 집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억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뭘 강조한다? 구분을 강조한다라고 개론서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한다. 그래야 사회에 뭐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죠. 국가가 침투하지 못하는 영역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정치의 기능과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외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첫째. 자, 정치는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그 다음에 둘째. 그렇게 자, 첫째, 둘째 그 정도만 밑줄 한번 빵빵 치면서 체크하고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뭘 유지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보이시나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셋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 줄. 정치는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의 기능 세 가지가 교과서에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체크만 하고, 그죠? 이해하고 암기할 사항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정치는 야누스 신과 같다. 정치의 성격, 뭐예요?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야누스는 전쟁과 평화의 신이래요. 그래서 정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투쟁으로서의 정치와 어떻게 보면 조화 질서로서의 정치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주의, 뭐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의 어떤 관점에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자 생각 키우기 비상교육과 보시면 가를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정치래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눈으로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를. 그 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죠? 별로 뭐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앉아 계시는 시선까지 다 체크해요. 지금 제가 밑에 나와 있는 생각 키우기 해가지고 지금 가 읽어보세요, 나 읽어보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위에 나와 있는 그림 야누스 신해상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있어. 그쵸? 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빨리빨리 따라오시고. 자, 그러면 생각 키우기 보시면 가, 나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의 사례는 뭐예요? 나. 국가기관이 나오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서의 정치는 국가기관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가. 자, 그러면 자, 가나의 사례를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별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통점은 공동체 내에서, 그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갈등을 해결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공통점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등학교든지 아니면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둘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 잡으시면 되겠고 차이점으로 본다면 가는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좁은 의미로서의 정치는 국가 중심으로 국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기는 사회 집단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건들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정치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누가 나와 있어요? 공자 나오죠. 공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공자는 도덕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마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북극성을 모든 별이 떠받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온 사람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공자의 자 밑줄 뭐라고요? 도덕 정치. 그러니까 자 공자에게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덕성의 실현이에요. 덕치예요. 덕치.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형벌로 통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덕으로 통치하는 겁니까? 도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덕으로. 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한 명 건너뛰어서 마키아벨리 보세요. 제일 밑에 세 번째 거 마키아벨리. 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된 자,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고대로 미덕을 지키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면서 때로는 배신도 해야 되고 잔인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배경사상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마키아벨리의 주장 내용은 뭐예요? 정치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도덕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치와 도덕을 연관 지은 사람은 누구고? 동양의 공자고 그다음에 그걸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고? 마키아벨리고.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우리가 정치적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현실주의라고 하잖아요. 현실주의. 그다음에 배경 지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군주가 갖춰야 될 덕성이 뭐예요? 비루뚜. 비루뚜는 뭘 극복하는 힘? 포르투나를 극복하는 힘. 국가 스스로 국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네 글자. 국가 이성.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인물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얘기 뭐라고요? 준 폴리티컨. 그죠? 인간은 무슨적 동물? 정치적 동물. 그래서 자,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한 얘기는 우리 이 미래인 교과서에 대해 얘기는 정치는 인간에게 불가피하다.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치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학자다라고 자,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시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 사상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기출된 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개념? 폴리티의 개념.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일 권력 요소가 아닌 뭐라? 혼합 정체를 의미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폴리티 개념 정리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자, 국가에 관련한, 자, 견해 차이. 그죠? 자, 국가의 어떤 성립.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격. 자, 이거는, 네, 누구와의 차이? 사회. 계약설과의 차이. 괜찮아요? 좋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뭐예요? 인위적, 자연적인 거고, 국가는 수단, 목적. 그다음에 사회계약론은 그러면 국가는 인위적으로 성립한 거고, 그다음에 성격은 수단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정리되신 분들은 자, 한 장 넘기시고 3번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자, 그러면 정치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얘기하고 있다. 이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하지만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몇몇 사람과 소수 권력층에게만 유리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보이시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사회가 정의롭게 운영되지 않아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무관심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됐죠? 그러면 우리의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여기서 이제 동원하자면 자, 정치적 비정치적 태도, 정치적 무관심 또는 비정치적 태도의 유형 세 가지. 라스웰의 구분 뭐예요? 탈, 무, 반. 탈정치적 태도, 무정치적 태도, 반정치적 태도.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계 민주주의 지수 비상교육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아하, 이렇게 민주주의 또는 정치의 어떤 발전 정도를 측정을 하더라. 아시겠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은 8.09를 기록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엄이 선포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수와 진보. 천재교육에서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립하게 만드는 주요 키워드인 것 같은데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자, 보수와 진보의 어원이라고 했을 때 자료 1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정치적인 성향을 구별하는 거고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보수는 일반적으로 변화보단 뭐예요? 유지를. 정부의 개입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중시한다. 보수는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진보는 유지보다는 변화를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갖고 자료 2에 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쟁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 문제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경우 보수는 시장 경제체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파, 진보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좌파로 구별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을 놓고는 자, 보수 쪽은 뭐예요? 이 시장 질서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진보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 위치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 속에서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신정연의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는 그 책에서 인용한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인용이 돼 있어서 지금 자 천재교육에 인용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원문 자체를 인용돼 있는 원문 자체를 제가 변형하지 않고 했는데 자 제일 그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반동이잖아요. 그다음에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보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간적인 입장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급진이 제일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쪽 그 중도에서 변화 쪽으로 자유주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용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정현 선생님의 인용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인용을 할 거면 이 책 찾아보지 말고 지금 현재 최신 책을 찾아보지. 그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내면서 신정현 선생님의 이 옛날 책에서 이런 자료를 찾다니 하면서 하고 제가 혀를 찼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자유주의보다 더 적절한 용어는 뭘까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사회학에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사회운동 쪽에 교과서에서도 뭐 보수적 사회운동 그죠? 그 다음에 개혁적 사회운동 또는 급진적 사회운동. 그죠? 이렇게 복고적 사회운동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운동의 유형을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자, 현상 유지하자, 기존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큰 틀은 유지하고 부분적인 개혁을 하자, 근본적인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복고, 보수, 개혁, 그 다음에 급진.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넓은 거를 여기다 사용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오래된 책에서 그죠?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인간의 세 가지 투쟁이랍니다. 인간의 세 가지 투쟁.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첫째 중간에 인간과 자연의 투쟁. 이를 통해서 그 밑에 줄 자연과학의 발달과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고 그다음에 둘째 인간 자신과의 내적 투쟁. 이걸 통해서 종교 예술 등의 정신문화 발전시켰고 자 셋째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의 투쟁으로서 자 그걸 통해서 뭐가 탄생했다? 정치가 탄생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6페이지. 자, 이제 소단원인데요. 소단원인데, 민주주의의 이념과 다양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민주주의의 의미, 크게 볼게요. 자, 이게 교과서에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네요. 이 과목이 되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된다예요. 자, 괄호 1번 뭐예요? 정치 형태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한 장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시면 7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그 밑에 괄호 2번에 뭐예요? 생활 원리. 생활 원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특정한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거. 특정한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생활 원리 또는 일상적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 괄호 1번으로 볼게요. 괄호 1번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 무엇과의 구별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지배가 실현돼야 되고 다수 지배가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지배 뭐예요? 군주제. 그다음에 소수 지배 뭐예요? 귀족제하고 구별되는 하나의 정치 형태다 이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군주제, 귀족제와 구별되는 하나의 뭐라고요? 정치 형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군주제라고 하는 거는 자 1인 지배고 그다음에 여기는 소수 지배예요. 자,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봐요. 여기에 국가의 최고의 어떤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기는 주권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1인 지배니까. 여기는요. 소수겠죠. 그죠? 여기는요. 국민 모두죠.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뭐예요?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정치 형태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다수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 여기는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이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전체 구성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만 정치적 권리를 갖는 거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거고 나머지 99명은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소수라고 한다면 100명의 구성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3명이서 결정하고 나머지 97명은 거기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잖아? 근데 여기는 그러면 다수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명이 모두 다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뭘 기반으로 하겠다? 100명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정치적 평등의 원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인 지배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지배예요? 말 그대로. 한 명의 지배고 여기는 소수의 지배죠. 이거는 무슨 지배예요? 다수의 지배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괜찮아요? 다수 지배. 그래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다른 정치 체제와 구별되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수 지배가 실현돼야 되고 그 다수의 사람들이 주권을 보유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초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국민들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가 인정이 될 때 다른 정치 형태와 구별되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생활 태도도 민주적으로 함양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갖춰야 될 덕목들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세 번째 줄 그 중간 쪽에 보시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다수결의 원리 밑줄, 소수 의견 존중, 대화, 타협, 수기와 토론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랍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민주적 생활 태도가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고 소수 의견 존중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수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가는데 비상교육에서 다수결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예요? 상대다수. 같은 말이 뭐겠어요? 상대다수 동그라미 1번. 아니, 같은 말이 단순다수겠죠? 무조건 1등 뽑는 거. 1등으로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절대다수는 뭐예요? 과반수. 그 기준이 뭐라고요? 과반수. 그러면 3번에 나와 있는 용어가 좀 생소하시겠죠? 뭐예요? 가중다수. 가중다수는 절대다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과반수 이상의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 그래서 국회 의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아시겠죠? 좀 더 엄격한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자,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결의 형태를 뭐라고 한다? 가중다수결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정리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하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체와 구별되는 민주주의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실현돼야 돼요? 다수의 지배가 실현돼야 되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국민들의 정치적 뭐가 보장돼야 돼요? 평등이 보장되는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의견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수 의견 그 과정에 소수 의견을 뭐 해주고 존중해주고 대화 뭐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토론과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단순 다수,
예, 상대다수 그다음에 절대다수 그다음에 가중다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7페이지. 민주주의 이념 세 가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자유, 평등.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인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밑줄.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자유. 자유. 세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무슨적 자유? 소극적 자유. 자유 파트에서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소극적 자유.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러 가지 자 불평등이 심각해져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하기 어려워서 자 그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도 함께 중시되고 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하나 건너뛰어서 평등 개념 하기 전에 자 동그라미 넘어오셔가지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고 되어 있는 천재교육법 인용문. 천재교육법. 자 소극적 자유는 자 밑줄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자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자 밑줄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권력이라고 하는 말 빼도 상관없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 기본권으로 얘기하면 무슨 권? 자유권의 형태로 보장받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의 개념하고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만약에 한 줄 설명이랄까 그런 용어로 무슨 상태라고 정의하시오. 아시겠죠? 또는 소극적 자유하고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게 나와 있는 명문적 표현으로 기억하고 싶은 분들은 이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소극적 자유는 뭐라고요?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정리해드리고 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개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자유 뭐예요? 참정권. 그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받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평등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 3번 평등 나와 있죠. 자, 평등은 자, 모두가 성별 동그라미, 종교 동그라미, 사회적 신분 동그라미.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가로 3번에 평등, 성별 동그라미, 종교 동그라미, 사회적 신분 동그라미. 헌법 제11조 1항 규정이잖아요.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근대 식민혁명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형식적 평등을 강조했고 하지만 단순히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천적, 후천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넘어와서 아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읽어본 거 넘어와서 그 밑에 거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뭐라고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다. 같은 말 좀 이따 나와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도 다른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를 실시하거나 그런 것들, 거소 투표를 실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별도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 사례다.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적 차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거죠. 합리적 차별을 인정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누진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단순하게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잖아요.
동일한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유권자에게 합리적 차별을 유권자들에 대한 합리적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의 사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진세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절대적 평등이에요? 상대적 평등이에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료 더보기라고 돼 있는데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의자 높이가 전부 다 뭐 어때요? 아, 의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받침대? 예. 자, 사람들이 그 장벽이 있고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자, 볼 수 있는 받침대라고 하는 것의 높이를 똑같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키 작은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제일 왼쪽은 무슨적 평등이다? 형식적 평등이다. 그래서 영어로 equality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식적 평등을. 자, 근데 두 번째 실질적 평등의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의 받침대를 더 높여줬잖아요. 키 큰 사람은 이제 받침대가 없어도 되니까. 자, 이걸 무슨적 평등이라고 하고 실질적 또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는 시야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아예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자, 해방이라고 한다. 자, 됐나요? 그러니까 리버티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자, 됐죠? 자, 세 가지 개념으로 자,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자, 미래인 교과서에서 자, 무슨적 평등까지 실현하고자 했다? 실질적 평등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 그래서 헌법 제34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고, 국가는 그런 어떤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고, 특히 이제 헌법 제34조 3항, 4항, 자, 그 다음에 5항을 보시면, 여자,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 그 다음에 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의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설을 지금 교과서의 미래에서는 어떻게 해놨냐? 우리 헌법은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까지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없는 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는 똑같이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 것들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그다음에 상대적 평등을 실현한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적극적 우대 조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조치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고, 이런 조치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뭐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역차별. 역차별의 문제.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 밑에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세 번째 줄. 자, 다 보셨어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뭐가 깨지고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평등을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상충관계가 있지만 상호 자, 균형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의 조화 방안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롤스 생각하시면 돼요. 롤스. 됐나요? 제 1원칙이 뭐죠? 1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불평등을 규제할 원칙을 또 두 가지를 제시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시키는 조건으로 결부되게끔 편성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평등한 어떤 그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고려, 배려.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천명한 롤즈의 아이디어가 자유와 평등에 관련한 조화 방안으로 대표적인 사상가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안 보고. 자, 이거 저하고 집중반 수업하거나 평소에 할 때 제가 소제목 외워주셔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무슨 주의? 입헌주의. 그 다음에 권력으로서 견제하는 뭐라고 해요? 권력 분립의 원리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국민주권, 그 다음에 입헌주의, 권력 분립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더 첨가가 됐어요. 뭐라고요? 국민자치.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천재교육은 이렇게 국민주권,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분립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책에서는요, 두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돼야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건 국민주권. 이 국민주권을 또 실현하기 위한 세부 어떤 그 원리로서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분립을 얘기해요. 그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원적으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천재교육고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주권이고, 자, 그 다음에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렇게 해서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이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헌법학에서 세부적으로, 이건 정치학의 영역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헌법학인데 자,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라고 해서 네이션 주권, 그러니까 저는 협의로 이제 자, 형식적 이렇게 할까요? 네이션 주권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피플 주권. 그죠? 오타 아닙니다, 이거. 오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네이션 주권, 그 다음에 피플 주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읽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또 분류하기도 하고요. 전자가 형식적 국민주권, 그 다음에 후자가 실질적 국민주권. 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의로 넓은 의미로 국민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한 세부 견해로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 국민주권 또는 네이션 주권이라고 해서,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국민주권론에서 네이션 주권에서 여기요. 주권의 주체는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입니다.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 약간 추상적이죠. 그냥 국민이야 이거예요. 국민이야. 전체 국민이야.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전체 국민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를 뽑아서 확인하자? 대표 뽑아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책임지는 자, 대의제 원리가 도출된다. 대의제에 걸어놓기. 그런데 자, 그 옆에 국민주권론에서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나 이익을 자유롭게 대변할 수 있는 교양 있고 현명하고 정직한 판단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권 이론에 기초한 어떤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가 뭐 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아시겠죠? 똑똑하고 자,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되고, 자, 따라서 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고향과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를 채택한다. 제한선거제에 걸어넣기. 자, 그 다음에 대표는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책무로서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는 단순히 선거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위임에 걸어넣기. 자유위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치 방식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하게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또 자유롭게 대표들한테 권한을 줬는데 이걸 또 남용하고 할 수 있으니
자, 권력을 또 다른 어떤 권력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입각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아, 그때 국민은 누구야? 전체 국민, 대한민국 전체야. 그러면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전체 국민 어떻게 의사를 파악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대표가 결정하는 게 국가 전체의 의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적 국민주권, 네이션 주권 이론에 따르면 따라서 탄생되는 정치 원리가 뭐고? 간접민주주의, 대의제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대표의 수준이 높아야 되겠네? 그러면 대표를 뽑는 어떤 유권자들도 누구나 무식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교양과 학식, 재산을 갖춘 사람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뭐라고요? 제한선거제. 됐나요? 그런데 이 대표들도 당연히 견제가 필요하다. 자, 따라서 그 대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도출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인민주권론, 피플주권. 자, 피플주권에서 주권의 주체는 자, 밑줄 구체적인 개개인의 총합의를 자, 이제는 좀 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한 명 한 명 국민이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명백한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주권의 주체가. 그러면 따라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권자인 피플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자, 직접 민주정을 이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개개인의 총합이에요. 주권자는.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리로서 도출되는 어떤 정치 원리는 뭐겠어요? 직접 민주제죠. 주권자인 피플의 자, 투표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보통 선거제를 채택한다. 당연하겠죠. 선거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비록 피플을 대신하여 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항상 피플의 지지와 통제를 받는 명령적 위임의 법리를 채택한다. 명령적 위임에 가로넣기. 국민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는 체계에서 권력 분립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아까 자유위임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가로넣기 했잖아요. 그 자유위임과 우리의 개념을 연결시키면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슨 모델? 신탁 모델. 그 다음에 지금 명령적 위임이라고 했어요. 명령적 위임. 유권자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구속되는 대표를 뽑더라도 그 대표는 유권자의 의사에 구속돼야 되는 거죠. 유권자 명령에 기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령적 위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모델? 대리 모델의 어떻게 보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주권 이론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 뭐라고요? 네이션 주권과 피플 주권으로 나눌 수 있고, 네이션 주권에 상정하는 주권자는 누구예요? 전체 국민, 추상적 전체 국민이에요. 국민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피플 주권에 상정하는 주권자는 뭐예요?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개개인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이션 주권으로부터 탄생되는 어떤 정치 원리는 뭐고? 대의제. 그다음에 피플 주권으로 탄생되는 어떤 개념은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 옹호하는 정치태는 직접 민주주의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무슨 모델?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슨 모델과 호응하고, 신탁 모델, 무슨 위임? 자유위임. 그다음에 여기는 대리 모델, 뭐예요? 명령 위임. 명령적 위임. 됐죠? 와, 호응한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여기는 제한 선거죠. 여기는요. 보통 선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민주주의 유형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